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김양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훈민정음을 제정해 온 이야기, 그리고 훈민정음이 제정된 이후 그 확장되어 간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훈민정음이 세종대왕께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글을 읽고 쓰게 하고자 하는 애민정신만으로 창제한 것이었는지, 또는 숨겨진 제작 동기는 있지 않은지, 훈민정음이 반포가 된 뒤에는 훈민정음의 실제적인 사용 양상은 또 어떻게 확정되어 왔는지, 이런 여러 가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 자체로서보다는 실제의 생활과 관련된 실제의 그 진실이랄까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주제를 좀 더 엮어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뭔가 신선한 새로운 해결책들을 제시해 주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정광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 당연히 이제 세종대왕의 남다른 애민정신의 발로였겠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한글을 가지고 오늘날 매우 편리하게, 또 국제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종이 한글을 제정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다든지, 또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글자로 명명했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가 이에 대한 얘기는 세종의 어제서문에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전혀 무시했던 탓이죠. 이 훈민정음의 그 해례본이나 언해본에 모두 들어있는 것이 세종의 어제 훈민정음 소화, 그리고 예의라는 부분입니다. 예의라는 것은 뭐냐면 해례본 말미에 첨부된 정인지의 후소에 그 약계 예의, 임금께서 간략하게 예와 뜻을, 발음이겠죠, 들어 보였다라는 약계 예의에서 그 예의를 뚫어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 부분인 그 훈민정음의 서문, 세종의 서문은 왜 한글을 제정했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세종의 친제라고 알려진 예의 부분, 즉 그 아까 간략하게 예를 들고 발음을 보인 그 예의 부분을 보면은 언문 27자, 초송 11자의 글자 모양과 그 발음을 보였습니다. 물론 발음은 한자로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해례본에서는 이에 대해서 성명이론의 이론이라든지 중국의 성리학적인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그 실제 사용예를 보였던 것이 바로 해례본이죠. 즉 제자해, 초송해, 중송해, 종송해, 합자해,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자에 대한 이론적 해설을 붙인 것이고, 용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말에 쓰이는 예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례본은 절대로 어떤 그 문외한들이 읽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읽어서 우리 한글을 배우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건 그 집현전의 대제학인 정인주로 하여금
그 서문을 쓰게 하고 후소를 쓰게 하고 그리고 집현전의 학자들을 대거 젊은 학자들이지만 그 편찬자로 넣은 걸 보더라도 이 헤레본은 최만리 반대 상소에 대한 세종의 말하자면 비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난삽하고 힘듭니다. 그만큼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고 고문도 아니고 불경에나 쓰이는 통어의 한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그 한글을 반포했다. 이거는 믿기 어려운 일이죠. 이 언해본에서는 그 헤레본대로 언해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 우리 한자음 동음 표기를 위한 17자와 그 초성 17자와 중성 11자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동국식 한자음 표기를 위해서 전탁자 6자와 순경음 4자를 더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치두와 정치를 구별하는 5자를 더해서 파수파문자의 43자하고 비교가 되죠. 세종의 어제 서문은 극지 어음이 이어 중국하야 여 문자로 불상유통 할세로 시작합니다. 요거에 대한 그 언해는 고려대학의 훈민정음과 서강대학의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약간 다른데 국지어음이 이어 중국하야 여 문자로 불상유통을 고려대 법원에서는 어제 가라샤되 나란 말소리 중국과 달라. 나란 말씀이 아니고 나란 말소리예요. 근데 서강대 보면은 어제가 빠지고 어제 가라사대가 빠지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인 이루고저 홀빼 있어도 제 뜻을 실어 표지 날 놈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은 문맥이 통하지 않습니다. 중국말하고 우리말하고 다른데 왜 말이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할 말을 못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거기는 내가 여러 차례 시작한 것처럼 몇 단락이 빠져 있지 한 줄이 빠진 겁니다. 아무튼 고려대 본이든 그 서강대 본이든 훈민정음의 언해본에서는 나란 말소리가 중국이 다르다. 국지어음이 이거 중국이다. 그래서 여 문자로 불상유통이다.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즉 우리는 상서서하고 발음을 하는데 중국 한어음은 루로 발음하니까 이 같은 한자지만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지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어의 역사는 옛날에 낙양의 말인 아언이란 표준어가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진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언어 중심지가 서북으로 옮겨가니까 장안의 언어인 통어가 있었고 이 둘은 그렇게는 차이가 안 났는데 원나라가 건국하고 북경이 수도가 되니까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족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알타이족들이 섞어 살아가지고 독특한 언어가 생겼어요. 이 말은 중국어 역사에서 하나 언어라고 하는 변방 중국의 동북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렌유라고 하는데 이 하나 언어는 당송대의 통어와는 중간에 통역을 두어야 할 정도로 서로 다른 말이었어요. 문법은 그런대로 비슷했지만 어휘와 음성은 너무 달라서 한자의 발음도 따르게 또 따라서 달라지게 됐죠. 한반도에서는 신라나 고려 전기, 즉 몽골원이 서기 전까지는 그 유신들은 중국인들과 거의 불편함 없을 정도로 한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유신들은 유교경전으로 그 고문을 배워서 그래서 중국어를 익혔고, 불승들은 불경을 통해서 통어를 배워서 이들이 중국의 그 당송 때까지는 중국인들과 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원대에 들어와서
하나 언어가 공용어가 되니까 한자음도 서로 다르게 되고 우리 한자음과 다르게 됐죠. 세종의 후민정 서문의 첫 구절 국지음이 이어진 국은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운해를 이제 후민정음 만들자마자 이제 고구문의 거요, 즉 운해를 이제 번역을 명령을 했는데 이제 최만리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운해는 이제 번역되지 못했고 이제 그 연결고리가 동국정운으로 이제 이어졌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제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고 이 책의 편찬 동기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정운을 왜 만들었는가? 이건 인위적인 운서음이어서 쓰이지도 않았고 세조 이후에는 이제 없어진 한자음인데 이런 인공적인 한자 운선을 왜 편찬했는가? 이것은 역시 그 시작을 명나라의 홍무정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장강 이남의 오하인 명나라가 쓴 다음에 태조 주원장은 철저하게 몽고의 잔재를 없애려고 했어요. 특히 언어가 변한 것도 원나라 때 그 하나 언어에 의해서 명나라 말이, 중국 말이 변한 것도 이것도 다 몽고의 잔재다. 이것 다 바로 잡아야 된다. 제왕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자음을 옛날 한자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신하들을 불러다가 홍무정운이라는 한자 운서를 만들게 합니다. 홍무가 자기 연호고 정운이라는 건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황제의 명으로 간행되는 운서는 바로 과거 시험의 운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벼슬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황제가 칙명으로 편찬하는 운서는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홍무정운을 만들어서 표준음을 새로 정했어요. 근데 이건 실제로 남경, 그 금능 지방의 남경 발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경 발음은 물론 아니고 어떤 의미냐 하면 종래의 그 예부 울약이나 광운으로 올라가겠지만 그러한 전통 한자음이었어요. 이 전통 한자음을 되살린 거지요. 세종이 세 문자를 만들어서 그 운해를 번역시킨다는 미명 아래 신숙조와 성산문을 요동에 12번인가 13번인가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한림학사 황찬이 유배대에 나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황찬에게 왜 갔느냐? 한자음을 물어보러 간 거지요. 이렇게 가서 이제 얻어온 그 발음을 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바로 동국정운입니다. 그런데 동국정운이 과연 그 황찬의 발음을 그대로 반영했느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국정운을 열심히 듣다 보면은 옛날 운서의 발음을, 그러니까 중국의 그 광운이나 예부울약이나 고구문의 고요나 여기에 운서의 발음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들어왔어요. 일부 고친 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결국은 동국정운을 위해서 만든 표음기호고, 그리고 그 한자음을 적기 위해서 쓰인 거기 때문에 우리말 표기에는 불필요한 글자들도 많이 만들어 보였죠.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훈민정음은 최초에 이제 한자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제 그것이 운해에 대한 이제 번역을 이제 시도했다가 동국정운으로 가는데, 그래가지고 동국정운은 이제 홍무정운을 이제 모방하는 어떤 체제로 이제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국정운은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이 됐을까요? 네, 요새 시체말로 홍무정운을 벤치마킹해서
세종도 우리 한자음이 중국 발음하고 다른 게 우리가 한자음을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잡자 해가지고 이제 동국정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시험까지 봤어요. 우리도 과거 시험을 동국정원으로 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세종이 그 동국정원식 한자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겠다.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적은 겁니다.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한자음, 즉 동국정원 한자음입니다. 근데 이 한자음 표기를 위했던 것이 이제 우리 한자음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또 표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연산군 이후에는 그 불경부터 시작이 되는데 법보당경원에부터는 이 한자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조 이후에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 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언문자모라는 이제 그 널리 알려진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 정의공주와 언문자모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것도 남들이 안 하는 얘기가 돼서 참 나로서는 조심스러운데, 예, 정의공주는 죽산안씨 대동묘의 기사에 변음투착을 해결해서 많은 상을 세종으로 받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변음토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한자로 된 구결토를 훈민정음으로 바꿔놓은 거니까 그렇게 많은 상을 받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과 그 상의 많고 적음을 논의하더라도 정의공주가 한글 제정과 관련해서 상을 받은 것은 변음토착은 아니더라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록을 뒤져봤는데 세조로부터 많은 상을 받습니다. 변음토착을 해결한 게 아니고 무엇과 관련해서 정의공주가 상을 받았을까? 아마도 언문자모를 정의공주가 생각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언문자모는 당시 그 아전 서리들이 주로 실용 문자 생활을 했죠. 왜냐하면 양반 사대부들은 문해문만 가지고 뭐 한시나 짓고 그래 고문이나 읽고 그랬죠. 그리고 서민들은 뭐 나중에 언문을 알았었지만 거의 문맹이었고 세종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문자 생활을 하는 것은 서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공사의 모든 걸 기록해야 되고 죄인을 문초해서 공소장도 받아야 되고 세금을 받으려면 그 다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주로 문자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쓰는 문자는 한문과 같은 고문이 아니라 이문이었어요. 이문은 뭐 조금 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구결의 글자들이었어요. 여기에는 몇 개 한정된 한자들이 사용됩니다. 근데 언문자면은 이 이문과 구결에 쓰이는 한정된 한자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문필 생활을 하는, 문자 생활을 하는 서리들이 쓰는 글자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언문자모는 급격하게 이 한글을 보급시키게 하죠. 뭐 결정적인 요인이 나는 언문자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제 이 언문자모는 훈몽자회라는 책의 권두에 붙어 있어서 훈몽자회를 지은 최세진이 언문자모도 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최세진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언문자모를 최세진이 옮겨왔을 것이다. 아마도 그거는 세조 때 간행된 초학자회라는 책에 붙어 있었고 훈몽자회가 초학자회를 그대로
모방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해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훈몽자의 권두에 붙어 있는 언문자모도 세세진이 지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오죠. 그 언문자모는 그 부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속소의 반절 27자 그렇게 돼 있어요. 속되게 여왕에서 반절이라고 부르는 27자를 말한다. 여기 다시 27자가 나오죠. 근데 이 반절이라는 게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한자음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덕홍절 할 때 덕의 디와 홍의 옹을 결합시켜서 동력동의 동을 발음하는 거죠. 이런 그 반절을 언문자모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문이라는 게 맨 처음에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처럼 한자음 표기를 했던 것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이 언문자모는 어디까지나 우리말 표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린 히읗도 17자 중에 기역, 니은, 니읒해서 다 필요하지만 여린 히읗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16자를 그 우리말 표기에 썼어요. 그 언문자모는 초성, 종성, 통용 8자 그래가지고 초성과 종성을 쓸 수 있는 8자 그리고 초속으로만 쓸 수 있는 8자 그래서 모두 16자만의 자음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모음은 11자 다 인정을 하죠. 그러면 16에다가 11을 더하면 27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27자 만들어 거에 맞춘 거다. 한자음 표기의 목적이 있던 훈민정음보다 우리말 표기를 위한 언문자모는 그 정서법에 훨씬 쉬워요. 또 자세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두나 구결에서 쓰이는 한자를 썼기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문자문을 통해서 이 우리 한글은 급속도로 퍼져나가죠.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편지를 언문으로 쓰고 150년 되었을 때는 문학작품이 쏟아져 나오죠. 그렇지만 조선시대의 정식 문자는 한자였어요. 언문은 어디까지나 보조 문자였고 모든 공문서는 이문으로 작성이 됐어요. 원나라 때는 그 관리 제도가 있었어요. 즉 황제가 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그 관이 이제 현지에 가서 서리 한인들, 중국인들을 임명을 해서 통치를 해요. 관리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도 조선시대에는 관리제도를 쓰죠. 서울에서 이제 목민관이 가고 거기에 아전들이 이제 통치를 하지요. 근데 이 원나라 때는 몽고인들이 거기를 갑니다. 단사관이라고 하는데 자르구치라고 하는 이 자르구치는 자르가구치 결정하는 사람 그래서 단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서리들에게 통치를 맡겨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국정을 보고할 때 한문을 쓰면 이 몽고인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북경에서 사용되는 하나 언어를 그러니까 몽고인이 알고 있는 중국어죠. 그거를 그대로 한자로 써서 보내요. 그게 한이문의 이문의 온나라 때 이문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문 모르니까 북경의 그 중국어를 한자로 쓴 거는 이해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서리들이 쓰는 한문이다. 그래서 이문이라고 했던 거지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주변 국가들의 조공을 바치는 국가들에게도 외교 문서를 이문으로 써라. 그래서 고려에서는 이문도감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이문을 배워가지고 그걸로 외교 문서를 작성해서 원나라에 보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한문의 고문이나 통어의 변문보다 이문이 훨씬 쉽거든요. 왜냐하면 몽고순에 맞춘 거에 많으니까 우리도 저거 쓰자. 그것을 나는 조선 이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려 시대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고려 말에. 근데 고려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이문을 문서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선 시대에는 이문을 쓴 공문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모든 공문서가 이문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정식 문서는 대한제국 이전에는 이 이문이 말하자면 정식 문서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종의 둘째 딸인 정의공주가 언문자모를 젖을 만들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훈몽자회의 권두에 실려 있는 소위 반저 27자라고 했던 언문자모의 그 어떤 이제 출처가 최세진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 이전에 누군가가 이걸 했다면 가장 그 개연성 있는 사람은 정의공주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언문자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린 이 최세진의 훈몽자에도 굉장히 중요한 저작이 아니겠습니까? 한글 보급 관련해서 최세진과 이 훈몽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최세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최세진은 역관 최발의 아들로 태어난 걸로 보고 있어요. 최세진이 어려서부터 뚜렷하게 머리가 좋아서 이문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우려면은 한어를 잘해야죠. 그건 회화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배우려면 한의문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역원과 승문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사역원은 통역관을 양성하는 것이고 승문원은 외교 문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원은 한어 교육을 위해서 그 사역원에도 교사였고 그리고 승문원에 가서도 외교 문서를 만들 때 한의문 외교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최세진은 연산군 때 언문금합 사건에 걸려요. 누가 이제 연산군이 너무 포항무도하다라고 벽보를 붙였는데 그게 막 언문으로 썼다고. 그래서 이제 언문 쓴 사람 잡아라. 그래가지고 최세진이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합격한 거 다 무효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뺏겼는데 그때 이 사람이 할 일 없으니까 노골태 박통사라는 중국어 교재를 번역을 해요. 이 기본 교재를 이 최세진이 훈민정 언문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언문으로 번역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노골태의 한자를 전부 발음을 다른 거죠. 그것도 정음과 소금을 같이 달았어요. 정음이라는 건 운서음이고 소금이라는 건 실제 발음이고 그렇게 이원적 표기를 해서 노골태와 박통사를 전부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번역이라고 하는 건 언어와 달라서 발음을 다는 거예요. 물론 뜻도 번역을 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세진은 조선 한자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요. 아까 말씀드린 훈몽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자음으로 한자음을 언문으로 적은 건데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훈몽자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훈몽자회가 일본에도 많이 팔렸어요. 훈몽자회의 초간본, 원본은 일본에 있습니다. 경도에 있는 어느 절에 있는데 이래서 훈몽자회가 굉장한 인기를 얻었는데 여기 물론 언문으로 언문자모를 이제 실어서 우리 말을 우리 언문을 배워가지고 한자를 익히게 한 겁니다. 네. 훈몽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 또 중국과 교류를 하기 위한 한이문 게다가 이제
번역 노골대나 번역 박통사처럼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중국어를 번역하고 또 번음해서 발음을 또 이제 소개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자의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당시 특히 한글 교육에 이 훈몽자회가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하면서 또 이제 최세진이 그 역할을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확장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세진은 훈민정음을 부흥시킨 사람이다. 네네. 즉 업문을 부흥시킨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특히 이제 그런 점에서 업문자모가 또 최세진의 그 훈몽자회를 통해서 그 더더욱 이제 부각된 점도 같이 언급해 주시는 것이죠. 훈몽자회가 왜 베스트셀러가 됐겠어요? 네. 네, 물론 한자음도 중요하지만 업문자모가 붙어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업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이제 중흥기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선택받지 못한 아직까지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민간의 글로 남겨져 있었는데요. 세종조차도 그러니까 만들었지만 차마 이제 국가의 어떤 문자로 공포하지도 못했고 이것을 국가의 정문으로 삼지 못한 그 상황에서 대한제국 시대에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업문이 이제 우리의 글로서의 이제 공식적인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국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업문과 국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이를 왕명으로 공표하거나 이를 공식적으로 반표한 일이 없어요. 또 이를 국가의 정문으로 삼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중국 주변에서 특히 그 교착적 문법 구조, 알타이어족의 언어들이 나라를 세우면 문자를 만들고 이걸 대대적으로 황제의 칙령으로 반포하고 그걸 국가의 정문으로 반포했던 것과는 매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주변 문자가 우리 주변의 문자가 국가의 정문으로 사용된 것에 비해서 조선시대의 한글은 그런 지위를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두 가지 이유죠. 명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 이웃신들의 반대 때문이죠. 조선시대에는 한글은 언문이라고 해서 한문의 보조 문자였어요. 국가의 공용문은 이문이었고 모든 문서는 이문으로 작성해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한글이 국가의 정문인 국문이 된 건, 국가의 문자가 된 것은 대한제국 시대의 일입니다. 갑오경장으로 중국 제도를 모두 바꿀 때 처음으로 국한문 혼용이지만 언문적 한글이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나라의 정식 글자인 국문이 됩니다. 그리고 칙령이나 포호령 등의 공용 문서에 비록 국한문 혼용이지만 언문이 사용됩니다. (1894년에) 7월에 학부에 편집국이 있고 여기서 간행된 국민소학 독본에서 국한문으로 된 우리 학교의 교재가 나옵니다. 모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서 이제 국한문으로 쓰이게 됩니다. 더욱이 대한제국 황제의 칙령 제1호인 공문식 제14조에는 법령,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은 번역을 부록하거나 혹은 국한문을 혼용한다 라고 해서 국문적 한글을 기본부 쓰고 한문을 번역한 것을 부서하면서 옆에 붙여 쓰면서 국한문을 혼용하더라도 한글이 국가의 정문이다 이렇게 해요. 이러한 고종 황제의 칙령은 한글이 제정된 지 450년 만의 일입니다. 당시 그 국어와 국문이 우리말과 우리 글자의 한글임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뭐 이 칙령이 나오기 전에 김윤식, 강희 등이 한성주보에서 국한문으로 이제 신문을 발간했고
학교의 교과서가 우리말 표기를 어문으로, 북문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굉장히 묘하는 바가 큽니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혁명적인 일인지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95년 5월에 한성 사범학교를 개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르쳐요.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공표된 소학교령에는 교육령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각급 학교가 이제 생긴 거죠. 그전엔 서당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말과 우리글의 교사가 이제 필요하게 돼서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연구와 그 전문가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요.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한글의 철자법의 제정이나 우리말의 문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렇듯이 대한제국시대의 우리말과 우리글의 연구는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선생님, 오늘 한글이 만들어진 동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글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늘날의 어떤 이제 시스템으로 확장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특히,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 최초의 동기가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글자로 확장되어 오는 그 과정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때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깊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세종의 창제 동기로부터 훈민정음이 언문을 거쳐서 또 국문 또 한글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확장의 과정들을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글쎄, 매번 이제 할 때마다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해서 혼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내 얘기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다 이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그런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좀 걱정되는 것은 과연 정의공주가 언문자문을 만들었을까? 그거는 어디 확실한 기록이 없고 정황 증거들만 있습니다. 세조가 전결을 주었다든지 곡식을 주었다든지 그런 기록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얘기가 아마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정의공주를 좋아하시면서도 한 발 물러서시는 것도 우리가 또 더 알아내야 될 거리들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지만 알아야 할 한글 이야기 그 10번째 이야기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